안녕하십니까. 더비용 회원 여러분, 청소년 상담사 상급 필기시험 대비를 위한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은 6번째 과목인 청소년의 이해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교재 위치는 여러분 교재 155페이지 아래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이라든가 청소년의 인지 발달에 대해서 설명했고, 오늘 인지 발달에서도 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청소년들의 정치적 감각 또는 정치 사회적 사고에 대한 발달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청소년의 사회적 정치적 사고의 세 가지 특징 중에 있는데, 첫 번째가 청소년의 정치적 사고에 대한 발달은 14세 전후로 해서 발달되기 시작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두 번째로는 청소년의 어떤 그 정치적 사회적 사고는 매우 이상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실성이 안주하지 않고 자신이 생각하는 미래 자아에 부합되는 그런 이상주의 또 이상세계에 대한 정치적 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 되겠고요. 또한 마지막으로 사회적 또는 정치적 관심에 있어서도 사회적인 측면에 있어서 예를 들면 아동기 때나 유아기 때의 잘못에 대해서는 처벌을 통해서 체벌이라든가 강력한 벌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교정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것으로 만족했습니다만은 청소년 이후로는 단순히 벌 주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교화라든가 교육을 통해서 개과천선할 수 있는 개선의 여지가 더 중요하다는 어떤 사고 체계가 변화가 됩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러한 사회적 정치적 사고 체계가 또 청소년 시절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세 가지 특징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또 있는 것이면 우리가 이제 또 우리가 청소년의 사회성 또는 인지 발달 이런 걸 배웠다면, 또 청소년의 어떤 인지적인 부분을 떠나서 좀 정의적인 부분, 또 뭐 정의적이다, 이때만 이 정의적이라는 것은 자스틱이 아니고 그거죠. 정의죠. 우리가 이렇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정을 느낀다 할 때 그 정자, 그래서 정의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 뭐 정서적인 이런 것이죠. 정서적인 또는 뭐 감성적인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의 발달의 특징이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감성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이모션 IQ라고 할 수도 있겠죠. EQ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이모션 케이센트라고 하는 감성지수 이런 것들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감성에 관한 지능은 일반적으로 인간의 어떤 꼭 머리만 발달되는 것이 아니라 가슴, 어떤 필링, 느낌에 관한 부분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청소년의 감성지수와 관련된 5가지의 얘기를 하게 되는데,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청소년이 자신의 감정을 아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자신의 감정을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오퍼레이팅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감정이 너무 막 절제하는 것도 필요하겠고, 또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럼 세 번째는 스스로 동기화하는 겁니다. 동기화.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알아주는 것. 그래서 어떤 관계에 있어서 자기의 어떤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상호 어떤 교류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통제할 수도 있고 또 표현할 수도 있는 이런 네 번째가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대인관계 능력이 감정지수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한 이 5가지가 청소년들의 감성지능을 개발하고 육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청소년 시기에 가장 중요한 말은 또 우리가 우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프렌드십이라고 하는 이 우정이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특히 청소년 시기에는 바로 이 또래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죠. 그죠? 또래 내지는 우리가 보통 뭐 단짝 친구, 또래의 단짝 친구 이런 거죠. 또래 친구 또는 뭐 단짝 친구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런 겁니다. 또래 친구는 좀 인원이 좀 많을 수 있지만, 또 단짝 친구는 뭐죠? 많은 인원보다는 자기 자신과 좀 잘 통하는 그러한 친구가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청소년 시기에는 친구 관계의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될 뿐만 아니라 동성애 단짝 친구들가 등장하게 되고, 이러한 단짝 친구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그 교재 가운데 조금 밑에 보면 동그라미 1, 2, 3, 4가 있고 3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단짝 관계란 무엇이냐 하는 부분을 제가 설명해 놨는데 한번 볼까요? 단짝이란 소수의 특별한 친구와 서로 비밀 얘기를 나누고 관심사를 공유하는 관계로서 우리가 뭐 의리라든가 정직이라든가 믿음 등에 관한 아주 가깝고도
그런 것에 기반한 아주 가깝고도 소중한 그러한 상호적 우정을 나누는 그러한 친구 관계를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단짝 친구라 그러죠. 뭐 여러분들도 아마 단짝 친구 있을 거예요. 저 역시도 아주 오래된 친구, 오래된 단짝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친구들이 청소년 시기에 우정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정서적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꼭 뭐 어떤 그 정서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또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청소년 시기에 창의성의 발달도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창의성 내지는 창의적 잠재력을 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157페이지 가게 되면 조금 이제 향상학습 측면에서 앨런 등이 말한 청소년 시기에 창의성을 개발하는 여러 가지 기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거기 보면은 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 주는 것이 굉장히 좋겠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원리를 새로운 어떤 영역에 적용하는 방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또 청소년의 창의력을 개발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그 다음 또 이런 거 있죠. 좀 엉뚱한 질문, 좀 비범한 질문 있잖아요. 비범한 질문. 그러니까 뭐 평범하지 않는 질문, 좀 엉뚱하지만 좀 생뚱맞은 질문에 대해서도 자신 있게 질문하게 하고 그것이 허용된 상태가 청소년의 창의성을 높이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솔선수범해서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겠고 또 그러한 어떤 창의성에 있어서 청소년마다 개인차가 있다는 것을 존중해줘야 된다는 것. 그리고 뭐 브레인스토밍과 같이 어떤 뭐 짜여져 있는 틀 속에서의 아이디어보다는 자유분방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게 함으로 해서 청소년의 창의성에 대한 개발은 더더욱더 가속화된다.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 이제 그 157페이지 두 번째 보면 그 향상학습 두 번째 거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좀 여러분 좀 챙겨주셔야 됩니다. 거기 보면 청소년의 정조에 관한 얘기입니다. 정조의 발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슨 뭐 순결이라든가 이런 의미가 아니고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죠. 뭐 센티멘탈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센티멘탈이라고 해서 어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정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서의 발달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센티멘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좀 기분이 좀 우울해지거나 지금 착 가라앉으면 뭐라 그러죠? 뭐 내가 마음이 좀 센티해진다 이런 얘기 하죠. 약으로 센티라고 하는 SENTI하고 원래 MENT라고 해서 센티멘털가 맞는데 우리가 그냥 짧게 센티해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정서적인 부분이죠. 근데 이 정서적인 부분이 바로 5가지의 영역으로 청소년의 정조감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데 바로 그 5가지가 뭐냐면 4가지가 있어요. 죄송해요. 4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 첫째가 지적 정조라고 해서 어떤 논리적 정조이기도 하지만 어떤 지식에 대한 알매에 대한 욕구 같은 것들이 청소년 시기에 굉장히 강렬해지면서 이것이 또 활성화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고 또 두 번째는 윤리적 정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선한 것, 정당한 것에 대한 어떤 동의 또는 찬성을 해야 되고 또 좋아해야 되며 악한 것에 대한 것, 불의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강력히 저항을 하는 그러한 기준들을 가져가는 것이 바로 윤리적 정조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또 심미적 정조가 있습니다. 심미적 정조는 일반적으로 뭐 심미적 감각이겠죠. 아름다운 것, 예술적인 감각, 뭐 음악, 미술이라든가 이러한 것에 대한 어떤 같은 방향으로서의 그 올바른 방향으로서의 어떤 느끼는 심미안적인 정조 센티멘티드 이런 것이 참 중요하다. 그 다음 또 종교적 정조도 있습니다. 종교적 정조를 그 내용에 보게 되면 이런 거죠. 인간의 어떤 유한성과 인간의 어떤 나약함 또 인간의 어떤 한계성 이런 것들을 자각을 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절대신, 절대자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 또는 절대자에게 의지하는 것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우리가 종교적 정조라고 하는데요. 청소년 시기에 이런 것도 많이 생기게 되고 또 사실은 그것이 또 어떤 면에서 일반적인 하나의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 자살이 이유 중에서 보면 이러한 종교적 정조가 좀 더 약간 지나치게 이렇게 발현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청소년 시기에 느끼는 어떤 그런 그 신에 대한 생각뿐만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나약함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차라리 어떤 절대자에게 나를 맡기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뭐 내가 나이 먹어서 오랫동안 산다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좀 건전하지 못한 방향으로 발달된 내용인데, 그러나 전반적으로 절대자에 대한 어떤 그러한 믿음을 가지면서 좀 더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러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달되면 좋겠죠. 이 네 가지, 그래서 지적, 윤리적, 심미적, 종교적 정조에 관한 내용도 여러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조금 부디를 바꿔서 청소년의 도덕성 발달과 그리고 정체감 발달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도덕성 발달에 대해서는 우리가 첫째 시간, 첫 번째 과목인 발달 이론에서 여러분들이 뭐 피아제라든가 또는 콜버그라든가 또 길리건 같은 분들의 도덕 발달 단계 여러 가지 다 공부하셨던 거 한번 좀 기억을 해 주시고, 또 조금 기억이 안 나신 분들은 제 1분의 책을 좀 내용을 보시면서 이 파트를 보시게 되면 더 나을 거예요. 자,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에 대한 인간의 시각이고, 이러한 도덕성은 가치관을 구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거 하나 알아두시고, 이러한 청소년의 도덕성 발달은 일반적으로 청소년 시기에는 추상적 사고를 할 수 있고, 또 지적 능력이 발달합니다. 그리고 또 도덕성 수준이 이제 높은 단계에 도달하게 되면 이러한 높은 도덕성의 발달로 인해서 어떤 사회에 참여하는 것, 부모나 선생님이나 동료와의 관계에 있어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하여튼 기본적인 요소가 되겠지요. 그리고 이러한 그 청소년의 도덕성 발달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사회성 발달하고 비슷하게 예를 들면 부모의 양육 태도라든가 부모와의 관계, 가족의 분위기, 또는 또래 집단과의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라든가, 또는 어떤 지역사회의 어떤 영향력, 또는 뭐 미스메디어라든가 매체, 이런 것들에 의한 영향, 이런 모든 것들이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뿐만 아니라 도덕성 발달에도 큰 영향을 준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이러한 청소년의 도덕성 발달에 영향을 주는 부모의 양육 태도와 관련해서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바움린드라는 분이 세 가지 양육의 태도를 설명을 하면서 청소년의 도덕성 발달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하는 것들을 설명했는데, 거기 보면 첫 번째, 권위적인 양육 태도입니다. 우리가 권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권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좀 정당성이 있는, 그러나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굴복할 수밖에 없는, 또 굴복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느껴지는 그런 정당한 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 권위 있는 양육 태도는 아이에게 상당히 어떤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거기에 대해서 수긍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권위 있는 부모의 양육 태도에 하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매우 독립적이고 현실적이면서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나름대로 매우 건전한 어떠한 도덕성을 갖게 된다, 이렇게 설명했고,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이제 독재적인 양육 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녀와의 소통보다는 일방적인 어떤 그런 내용과 자녀에게 허용보다는 통제하고 거부하고 불수용하는 이러한 태도를 보이게 되는 경우, 이러한 집단에 의해서 양육된 아이들은 보통 자기를 통제하는 능력이 보통 정도이고, 또 쉽게 불안정하고 매우 태행적일 뿐만 아니라 신뢰심도 적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또래 집단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매끄럽지 못한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니까 어떤 독재적인 양육 태도는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또 허용적인 양육 태도입니다. 일견 보기에는 매우 민주스럽고 매우 자유롭고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허용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권위 있는 부분이라는 건 뭐죠? 우리가 어느 정도 자녀에 대해서 절제를 요구할 때는 절제를 요구해야겠죠. 그죠? 청소년 시기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의사 능력을 갖추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정서적으로 불안할 뿐만 아니라 가치 판단이 사회가 요구하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통제는 필요한 거죠. 그 통제를 권위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죠. 독재가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허용적 양육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경우에는 일단 이 아이들이 뭐 통제력뿐만 아니라 또 부모로부터 그러한 어떤 제대로 된 교육을 좀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의존심도 많아지고 자기 통제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독재적 양육 태도에서 보았던 그런 태행적 태도를 그대로 갖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경험이라든가 거기 나오는 것처럼 긴장되는 경험을 자꾸 회피하려고 하는, 도망가는 이러한 좀 창의적이지 못하고 도전적이지 못한 아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바움린드는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또 셰프라고 하는 분은 그 밑에 애정적이고 자율적인 유형의 경우에는 가장
이상적인 그러한 자녀 양육 태도고, 그 다음에 애정적이냐 통제적이냐, 거부적이냐 자율적이냐 또는 거부적이냐 통제적이냐라고 해서, 애정적 통제적일 경우에는 그 자녀가 의존적이고 사회성과 창의성이 부족한 청소년으로 자랄 수 있다. 세 번째는 거부적이고 자율적인 경우에는 정서적으로 불안하게하고 사회적, 정성적으로, 그러니까 정의적으로 또는 정서적으로 미성숙의 청소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거부적이고 통제적 유형은 사회성이 부족하고 퇴행적 행동을 야기하는 이러한 형태를 보인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바움린드와 세프의 네 가지 부모 양육이 청소년의 도덕성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꼭 학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론에서 부모들의 양육 태도가 유형별로 나눴을 때 한 4가지로 나누는데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15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민주주의형이 있고, 권위주의형이 있고, 허용이 형이 있고, 방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민주주의형은 권위주의와 허용주의의 중간 형태라고 보면서 나름대로 이상적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권위주의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권위주의형은 부모가 조금은 독재형에 가깝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허용형은 조금 전에 설명했던 우리가 바움린드가 설명했던 그런 허용적인 양육 태도의 그런 모습일 거고요. 방임형 같은 경우와 비슷한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학자 중심의 바움린드나 세프의 내용을 알고 계시는 게 훨씬 더 시험 대비에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159페이지에 이제 정체감의 발달에 대해서 아이덴티티라고는 참 많이 쓰는데, 이러한 정체감 발달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의 정체감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에릭슨이라는 분이 참 심도 있게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러분들 에릭슨은 우리가 일반 상담 이론에서도 배웠고 또 발달 이론에서도 좀 언급했던 내용이니까 여러분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거기 보면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에릭슨이 말하는 자아 정체감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로서의 어떤 자기의 어떤 사회적 지위 내지는 또는 자기의 어떤 삶에 있어서의 또는 어떤 지역 사회 또는 가족 내에 학교 안에서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집단이나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어떤 사회적 지위 속에서의 자기의 본질에 관해서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또 자신이 또 하는 어떤 역할 같은 것들이 통합되어 있다라고 그러면, 그것은 자기 정체감에 대한 어떤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나는 뭘까가 아니라 나는 여기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 나는 가족 내에서 어떠한 역할과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타인들도 그렇게 인정해주는, 그 자기 생각과 타인의 생각이 통합되어 있는 이러한 상태를 우리는 자아 정체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러한 자아 정체감은 시간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가 어느 정도 동질성을 가지고 있고 지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러한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체적인 자아와 거기 나오는 객관적인 자아, 영어로 말하면 I와 me, 그 주격과 목적격이 둘 다 통합적인 의미로 같은 뜻으로 자기에게나 타인에게 이해되는 이런 것을 우리는 통합된 정체감이라고 합니다. 이래서 우리가 그 정체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양태라고 해서, 정체감에 대해서 설명할 때 우리는 주로 4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의 정체감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정체감은 첫 번째가 말하자면 너의 지금 발달적 정체는 뭐냐. 그러니까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체성, 네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지금 너의 어떤 나이라든가 학년이라든가 어떤 발달 단계에 있어서 적절하다는 거죠. 그죠? 지금 네가 고등학교 2학년으로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고등학교 2학년 정도 수준에서 맞는 것이냐, 통합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발달론적인 측면에서의 정체감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어떤 이것을 사명감이라도 할 수 있는데, 뭐냐면 그 나이 때 해야 될 것들을 네가 제대로 하고 있는다는 거죠. 학생으로서 공부하는 네 자세가 학생으로서의 정체감과 네가 지금 하고자 하는 그 공부, 네가 하려고 하는 의지와 같은 의미가 되겠느냐, 이렇게 발달적 정체감을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부정적 정체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정체감의 관이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이제 부정적 정체감도 가질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청소년의 경우에 자기가 할 수 없다라고 판단되면 그거와 반대되는 행동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 그 행동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두거나
합리화시켜버리죠.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자기 어떤 진짜로 있는 자기의 정체감과 정반대되는 그러한 행동을 한다든가 또 언어적인 습관을 보여준다든가 일탈행위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부정적 정체감인데요. 바로 두 번째 하나의 모습을 볼 수 있겠다. 세 번째는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던 성역할 정체감입니다. 어떤 남자로서 여자로서 또는 양성성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자신이 나타난 성정체감, 내가 지금 남자로서 이 사회에서 바라는 이 나이대의 남자에게 바라는 사회적인 어떤 요구에 내가 잘 부합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게 되겠죠. 그게 바로 성역할 정체감이고요. 마지막으로 집단 정체감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개인이 자기 민족의 역사 또는 역사가 이룩한 아주 독특한 가치라든가 이상, 그 민족이나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공통의 어떤 선을 자기 스스로 잘 이해하고 있고 또 그러한 면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결속력이랄까 동질성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보통 보면 우리 사회도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우리가 동방예의지국이라든가 효를 아주 중요한 가치로 생각한다든가 또는 어떤 윗어른을 공경하는 문제, 그죠? 그 다음에 또 자기 자신보다 대의를 생각하는 어떤 그런 문제, 우리 민족의 아름다운 면이죠. 바로 그러한 것들이 나에게도 있는가. 그러니까 집단적 정체성에 있어서 나는 내 개인적인 정체성도 거기에 통합적이면서 부합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이러한 정체성에 대한 4가지 모습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큰 내용이긴 합니다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청소년의 정체감 위기와 형성 과정이라고 해서 이토록 중요한 청소년의 정체감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어떤 필요하다는 거죠. 청소년의 정체감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의 시기에 들어서게 되면 내적 충동의 질적 양적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를 잘 받아들이고 자연스럽게 어떤 성장의 단계에 맞게끔 살아가려면 이러한 청소년에 맞는 그게 부합되는 정체감의 형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60페이지 제 아랫단에 보면 마리샤라고 하는 학자의 청소년 자아 정체감 형성 과정이라고 해서 4단계로 설명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161페이지에 나오는 정체감 혼미 찾으셨어요? 그 다음 조금 가운데 조금 위에 정체감 유실, 다른 말로 조기 완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정체감 유예 또는 지불 유예라는 말을 쓰게 되고, 마지막으로 정체감 성취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4가지 과정을 설명을 해 놨는데요. 과정이라기보다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과정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마리사의 내용을 보면 그 161페이지에 또 혼미, 유실, 유예, 성취 이렇게 단계별로 하나의 차원을 4가지 차원을 설명했는데요. 정체감 혼미라고 하는 것은 사춘기 중에 나타나면서 일반적으로 또 위기의식도 없고 대안도 없고 무엇보다도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 발달 과업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야 되는데 나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고민도 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위기도 와야 되고 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참여해보고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정체감 혼미 단계에서는 아직도 그런 것이 없다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크게 고민하거나 그걸 모르는 것에 대한 위기감도 없거나 알려고 하지 않는, 관여하려고 하지 않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마리샤의 이론은 첫 번째가 위기의식, 알려고 하는 거죠. 위기의식이 있느냐 또는 뭐가 있냐면 어떤 관여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정말 알려고 해보는 어떤 적극적으로 자기의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의문점, 퀘션 마커, 의문 부호를 들이대느냐 안 들으냐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서 정체감 혼미는 위기의식도 관여도 없는 이런 상태이며, 거기 혼미의 뒤 보면 심리적인 유동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유혹이나 영향력에도 쉽게 노출되고 자신의 성격을 확신하지 못하고 대인관계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는 등의 심리적 특성을 지니는 부분이 바로 이 시기다. 더 나아가서 정체감 유실 단계는 조기 완료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실됐지만 또 어떻게 보면 그 자체가 자기는 정체감을 만들었다 이렇게 판단해 버립니다. 이 시기의 특징은 자신의 가치관이나 직업, 또 개인적인 이념에 대해서 관여는 합니다. 관심은 있어요. 관심은 있겠지만 위기의식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해서 어떤 일이 생길까에 대해서
별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 시기의 특징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뭐냐면, 이거는 어른들에게 맡겨버린다는 거죠. 거기 보면 이런 거예요. 그 두 번째 줄에 외형상으로는 안정된 상태인 것처럼 보이지만, 왜냐하면 위기의식이 없기 때문에 가치체계가 고쳐가 되고 권위주의적 태도를 보이며 자신의 정신적 지주라고 할 수 있는 또는 영향을 주는 일반 성인이나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함으로 해서 위기의식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자기는 정체감에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사실 자기 스스로 정립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 만족해버릴 수도 있다. 이것이 이제 정체감 유시, 아예 사라져버렸다는 거죠. 본인이 이제 어떤 문제를 해결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나 또 정체감 유예는 뭐냐면 지불 유예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스스로 위기의 상황을 경험을 하고 있고 그걸 느낍니다. 아, 나의 정체감은 내가 찾아야 되는데 하면서 막 고민을 해요. 그러나 구체적인 그것을 알려고 하는 노력은 하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좀 약하고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그 책에 보면 그 정체감 유예는 관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위기 상황은 경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기 삶의 주체성과 독립성을 주장하기엔 무언가 불안하고 또 자신감 없는 까닭에 또 아동도 아니고 성인도 아닌 어중간한 청소년으로서의 특권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일종의 정체적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체적 시기가 반드시 또 필요하다라고 마르샤는 얘기합니다. 이것은 그 다음번에 나오는 바로 정체감의 성취를 이루기 위한 필요한 전 단계로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인 이러한 성취감의 제가 이렇게 헷갈리죠? 이러한 정체감의 성취는 성취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 밑에 나오는 것처럼 이러한 성취가 이루어진 청소년은 자신감과 성취 의욕이 높고 또 일반적으로 인지 능력과 학업 내지는 과업 수행 능력도 높게 나오며 리더십도 가지고 책임의식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도 원만하고 융통성도 있고 또 유머 감각도 있는 그야말로 자기 정체성에 대한 그야말로 완벽하게 찾은 이런 단계를 우리는 정체감의 성취라고 합니다. 꼭 여러분들 마르샤의 혼미, 그 다음에 유실, 그 다음에 유예, 그다음 성취 이 네 개의 차원의 네 개의 수준의 내용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네 번째 시간 강의 준비한 내용들 다 끝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